2006년 겨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눈 덮인 도시에서 난방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며 에너지가 곧 권력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훨씬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LNG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질서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깊게 말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이미 여러 번 겪은 이야기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운송이 막혔다면 지금은 생산 능력 자체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국가는 패닉에 빠지고 어떤 국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일까요? 지금 카타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게 LNG 공급을 최대 5년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 붕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최대 5년. 에너지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 시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충격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단기간에 거의 2배로 상승했고 운송선 비용은 하루 4만 달러 수준에서 3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비싸진 게 아닙니다. 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느냐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0이 도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연료입니다. 쉽게 말해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초정밀 냉동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한번 망가지면 단순히 부품을 갈아 끼우는 수준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 멈춘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공장 하나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황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일본, 유럽, 동남아 국가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한국은 비교적 차분하게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허세일까요? 아니면 이미 판이 다르게 짜여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뉴스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 권력 구조를 읽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건이 아니라 구조로 옮겨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위기를 단순한 공급 차질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공장이 파괴됐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를 직접 타격하면서 총 14개 생산 라인 중 일부가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이 단지는 파리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허브로 전 세계 LNG 공급망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지역 시설이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의 엔진이었습니다. 그 결과 카타르 전체 수출 능력의 약 17%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17%에 불과해 보이지만 에너지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항상 딱 맞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유분이 거의 없는 시스템에서 17% 손실은 사실상 붕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왜 에너지 가격은 이렇게 쉽게 폭등할까요? 그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LNG 시장은 재고를 쌓아두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하 160이 도를 유지해야 하는 저장 비용 때문에 대량 비축이 제한적이죠. 이건 마치 냉동식품을 실온 창고에 쌓아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량은 즉시 생산 화살표, 즉시 운송 화살표, 즉시 소비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이 흐름에서 한 지점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번 타격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시아 현물 가격은 급등했고 유럽 기준 가격인 TTF 역시 단기간에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운송선 시장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어인이 하루 4만 달러 수준이던 운임이 30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돈이 있어도 배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물류 인프라 자체가 병목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황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단순히 LNG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체인의 비용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학, 철강, 반도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과거의 에너지 전쟁은 통로를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해상 루트를 봉쇄해 물류를 막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생산시설 자체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를 막는 것과 공장을 폭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지만 후자는 생산 능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전쟁이 끝나도 문제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다시 짓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즉, 전쟁의 시간보다 복구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 에너지는 더 이상 당위 변수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구조적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중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모두가 새로운 계산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같은 충격을 받은 국가들 사이에서 왜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차이가 곧 앞으로의 승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같은 충격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충격이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버텨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동아시아입니다. 대만은 LNG 발전 의존도가 약 47%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의 전기를 가스로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비축량입니다. 고작 8일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연료가 끊기면 단 8일 뒤에 국가 전체 전력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자동차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만은 오직 하나의 연료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연료가 끊기면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의 중심인 TSMC가 위치한 국가가 에너지팔, 일치 재고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국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술 산업의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런 구조를 가진 국가에 얼마나 베팅할 수 있을까요?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인 일본은 이번 사태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준의 위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공급이 국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은 더 복잡합니다. 이미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년간 비용을 치른 상황에서 또다시 공급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LNG 운반선 일부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아시아로 방향을 바꾸면서 유럽은 물량 확보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닙니다. 같은 자원을 두고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운송 비용 급등으로 LNG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등장했고,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부족으로 식당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생활 경제 붕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에너지 시장은 단순히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운송선, 저장시설, 장기 계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보면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비행기 티켓을 항상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좌석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는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어떤 국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국가는 위기에서 더 크게 흔들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일 구조에 의존할수록 충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대만은 LNG, 유럽은 수입 의존, 동남아는 가격 민감 구조. 각각 다른 이유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체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생존 구조의 차이를 드러내는 시험대로 변합니다. 이제 당신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화살표, 다른 충격 화살표 구조에 차이 화살표 결과의 격차.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 속에서 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뉴스 해석을 넘어 국가 단위 전략의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왜 한국만 상대적으로 침착할까요? 이건 단순한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구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사실부터 보죠. 한국의 카타르 LNG 의존도는 약 15%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국은 전체 LNG 도입의 약 80%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장기 계약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한 조건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대형마트에서 미리 계약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현물 시장은 편의점과 같습니다. 급할수록 비싸게 사야 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이 차이가 생존을 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단순히 계약을 잘했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LNG 공급선을 지속적으로 분산시켜 왔습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죠. 그 결과 카타르 비중은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건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면 수익도 크지만 리스크도 치명적입니다. 반면 분산하면 극단적인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산 전략이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재고입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은 LNG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LNG는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무한정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 협상을 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즉,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UAE가 한국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거래라면 이런 우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관계의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새로운 층위를 보게 됩니다. 에너지 시장은 단순히 돈과 계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가 공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건 마치 평소에 쌓아둔 인간관계가 위기 상황에서 먼저 도움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어떤 국가는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어떤 국가는 먼저 받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공급망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네트워크 안에서 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단순히 버틸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그 답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의 안정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들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을 뒤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안정은 사실 과거의 충격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국은 에너지 시장에서 한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전력은 약 33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단일 공기업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에너지를 사기 위해 약 68조 원을 지출했지만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수차례 인상되며 약 70% 가까이 상승했고 가스요금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이 국가 경쟁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충격 이후 한국은 에너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이 가격 대응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과의 에너지 협상입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높은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하나의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앞으로 수년간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 계약 중 약 25%가 LNG가였고 이후 추가로 연간 수백만 톤 규모의 장기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손해처럼 보였던 선택이 지금은 보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쓸데없어 보이던 보험료가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걸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얼마나 견딜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투자와 전략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확장해보죠. 이 계약 이후 한국의 LNG 수입 구조는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 다양한 공급원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고 카타르 비중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기 계약이 종료되면서 의존도는 더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 권력 구조에서 선택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의존해야 했다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더 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위기는 항상 두 가지를 남깁니다. 손실과 그리고 구조 변화의 기회. 한국은 2022 년의 손실을 통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구조 변화는 단순히 계약 하나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레벨에서 여러 개의 카드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의 카드, 즉 미국과의 에너지 계약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조는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여러 개의 카드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캐나다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약 15년에 걸쳐 캐나다 서부 LNG 프로젝트에 투자해왔고 이 사업은 태평양을 통해 직접 한국으로 가스를 운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존 중동 경로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루트는 이 위험 구간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한 공급선입니다. 쉽게 말해 항상 막힐 수 있는 고속도로 대신 덜 붐비지만 안정적인 우회 도로를 미리 만들어둔 셈입니다. 게다가 운송 비용도 약 20% 저렴합니다. 즉,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는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프라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수년, 때로는 10년 이상의 투자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관심을 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긴 시간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진입 장벽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새로운 LNG 프로젝트를 즉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한 국가만이 선택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UAE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거래가 아닙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군사협력, 무기 수출까지 이어진 17년짜리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이 관계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UAE는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준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급망에서의 우선순위는 가격이 아니라 관계로 결정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가격을 내더라도 평소에 신뢰를 쌓아온 고객에게 먼저 물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층위가 드러납니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 군사, 산업이 결합된 종합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원전, 방산, 에너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면서 공급망 안에서의 위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개별 산업이 아니라 국가 단위 플랫폼 전략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흐름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미국 LNG, 캐나다 루트, UA 이 관계.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카드가 아닙니다. 동시에 작동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어떤 효과를 만들까요?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축이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단일, 의존 화살표 다중 연결 구조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꿉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기지만 그 아래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한국은 꽤 잘 준비된 국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안정과 안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다른 문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한국의 LNG 도입 가격은 국제 유가 변동을 약 3개월 시차로 반영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진 가격 상승이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진짜 충격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몇 달 뒤에는 체감이 시작됩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보면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청구서가 도착하는 순간 현실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다는 상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문제는 비축 구조입니다. 한국의 LNG 법정 비축량은 약 9일 수준입니다. 석유가 200일 이상 비축되는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LNG는 저장이 어려운 자원입니다. 초저온 유지 비용과 시설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듭니다. 조금만 공급이 흔들려도 가격이 과격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마치 재고를 거의 두지 않는 just in time 생산 방식과 같습니다. 효율성은 높지만 충격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일부 비상용 에너지 자원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활용되지 못한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이 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전히 높은 중동 의존도입니다. LNG는 분산됐지만 전체 원유 수입의 약 60%부터 70%까지는 여전히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구조는 개선됐지만 다른 축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개선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LNG는 이미 생산 능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가 동시에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운송거리도 변수입니다. 중동 경로가 막히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리스크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가스가 끊기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 생산 비용, 물가, 가계 부담. 결국 에너지 가격은 경제 전체로 확산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는 생산비 상승이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석탄과 원전 비중을 늘리면 탄소 감축 목표와 충돌하게 됩니다. 즉, 단기 안정과 장기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안보와 환경 두 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다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치르고 버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전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흐름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위기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당신이 서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구조로 확장되고 국가 간 격차를 만들고 결국 글로벌 질서까지 흔드는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전환점일까요? 과거를 다시 떠올려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세계는 에너지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에너지기구가 만들어지고 석유 비축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LNG 사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특히 LNG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 비축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장이 어렵고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한 시스템이 안정성을 희생한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LNG 역시 석유처럼 전략 비축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현실이 된다면 에너지 시장의 룰 자체가 다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가 단순한 정책 변화라고 보나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고 보나요?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단기간 내에 종료된다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일부 생산 라인이 복구되고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서 가격도 일정 수준에서 균형을 찾게 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기 이후 시스템이 빠르게 적응하며 충격을 흡수했던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타르의 생산 공백이 지속되면 에너지 중심축은 중동에서 미국과 호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 구조가 바뀌고 가격 체계도 재편됩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다시 산업 구조를 바꿉니다. 조선, 운송, 인프라, 심지어 금융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충돌이 더 확대되어 중동 전체 에너지 시설이 타격받는 상황이 온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수준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문제와 마주합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로 이해하고 위치를 잡을 것인가? 한국의 사례는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과거의 손실, 장기 계약,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응 능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 에너지, 기술, 바로 공급망,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변화를 읽고 다음 위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집니다. 더 원즈 후, recognize, 더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더 원즈 후, shape the future.